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이번 달부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소위 도덕 교과 교육론이라고 얘기하는 이 분야를 이제 다루게 됩니다. 마지막 파트이기도 하죠.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시험과 관련해 가지고 잠깐 몇 가지 우리 선생님들이 또 머릿속에 이렇게 좀 정리해 두시면은 도움이 될 만한 사항 잠깐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도덕 교육론이라고 얘기하는 분야가 이제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 분야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된다는 거죠. 하나가 도덕 심리 교육 이론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고, 또 하나가 이제 보통 교수 학습 방법론 이렇게 얘기하는 방법론 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교육 과정입니다. 그냥 이렇게 돼서 이 세 분야에서 세 분야가 크게 보면 이제 세 분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6문제 나온다. 늘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하지 않았죠? 이 도덕 심리 여기에서 이제 네 문제 나오고, 교수 학습 방법론에서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오고, 또 교육 과정에서 이제 한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에 도덕 심리 교육론 이 부분이 이제 내용이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은데요. 이 가운데에서도 이제 이 도덕 교육론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인물은 누가 되겠습니까? 핵심인물은 콜버그입니다. 네, 마찬가지 콜버그. 뭐 때문에 그럼 콜버그인 것 같아요? 뭐 때문에? 음. 어 서양 윤리에서는 누가? 칸트가 있습니다. 정치 사회 사상에서는 누가? 롤즈라는 사람이 있었고, 이 도덕 교육 이론에서는 콜버그라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받는다 안 받는다?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받지는 않겠지. 하지만 이제 롤즈 같은 경우에는 칸트의 영향을 당연히 받는 사람이고, 이 콜버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칸트의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누구의 이론? 롤즈 이론에 또 영향을 이렇게 받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콜버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이상적인 도덕성을 정의의 원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정의를 두고 지금 콜버그가 아니라 롤즈가 생각했던 정의 개념으로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왜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지 뭐 그건 나중에 이제 살펴보면 되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이 영향을 받으면서, 그래서 반드시 우리 선생님들한테 도덕 교육론 하기 전에는 반드시 뭐를 해야 된다. 서양 윤리나 혹은 뭐 정치사회 사상 마찬가지죠. 이거를 먼저 이제 토대를 다져 놓고서 옮겨오셔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거부터 이제 처음부터 들이대면 이건 쉽게 얘기하면 이제 전반적인 개념을 지금 모른다는 얘기가 돼요. 근데 왜 그럼 자꾸 그걸 먹으냐 이런 겁니다. 넓게 얘기하면은 소위 칸트라고 얘기하는 것도 뭐 그냥 칸트가 아니죠. 이 근대 사회에 인제 자유주의 이론의 어떤 도덕적 기초를 놓은 사람이 칸트라는 사람이라고 보는 거고, 거기에 입각해 가지고 인제 가장 이상적인 사회 구조에 대한 그 이야기를 정의론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펼쳐낸 사람이 롤즈라는 사람인 거고, 또 이런 자유주의 이 분위기에 입각해 가지고 가장 설득력 있는 또 인제 도덕 이론을 제시한 사람이 이제 콜버그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콜버그이긴 한데, 근데 요런 커다란 맥락 말고 인제 이 도덕 교육 이론으로만 이렇게 좁혀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도덕성을 이루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혹은 도덕적인 인격을 갖추는 데 있어서 갖춰야 될 세 가지 핵심적인 요소. 보통 그걸 지정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지적인 측면, 정서적인 측면, 행동적인 측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가장 사실 우리가 도덕 교육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관심을 많이 갖는 요소는 어떤 걸까요? 인지적인 측면, 뭐 정서적인 측면, 행동적인 측면 어떤 거겠어요? 그건 뭐니 뭐니 해도 사실은 인지적인 측면인 거죠. 우리가 사실은 학생들한테 소크라테스에서 누구 공자에 대해서 이거 다 뭡니까? 그거 해 가지고 뭐 다 인지적인 차원에서 지금 접근하는 거잖아요. 뭐니 해도. 그러니까 인지적인 요소가 사실은 제일 그 가운데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런 인지적인 요소를 지정행 뭐 이렇게 얘기하자면, 인지적인 요소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누군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이론이 소위 인지 발달 이론에서 피아제, 콜버그, 이거 콜버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콜버그. 음.
그렇게 얘기를 돼요. 그리고 이 콜버그하고 또 관련해 가지고 뒤에 인제 그 후학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그 콜버그가 센터에다 이렇게 놓고 그다음에 이 이론에 대해서 나름대로 "아이 그것만 가지고 어떻게 되냐. 그거 말고 나는 뭐 그 다른 측면이 중요하다." 그 안티테제들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이 인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위에 여러 사람들이에요. 근데 일단은 인제 콜버그하고 신콜버그주의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이 사람이 레스트, 쥬리엘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쵸? 요렇게 이렇게 이어지고 물론 이제 그 여기 나바에서 이렇게 있지만 이렇게 됩니다. 그 정서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는 그 제일 처음에 인제 이 정서적인 측면을 인제 저거 하면서 프로이트 이론을 이렇게 배우긴 하는데요. 이 정서적인 측면에 있어 가지고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이 인제 호프만입니다. 호프만이라는 사람 있죠. 그 행동적인 측면에 있어서요. 이걸 강조하는 또 대표적인 사람이 반두라예요. 반두라. 아유 저는 그 참 이거 희한한데 좀 반두라하고 블라제하고 이름이 좀 비슷합니까? 헷갈립니까? 별로 안 그러시죠? 그 사람마다 그 뭔가 자기 그 무의식 세계에 뭔가 하여튼 뭐 불편한 점들이 있기는 있죠. 저는 이상하게 반두라하고 블라제하고 그렇게 이름이 헷갈려요. 네. 반두라입니다. 제가 혹시나 또 인제 얘기하고 때 뭐 블라지 이렇게 얘기하들 '아 저 사람 또 헷갈리는구나.' 이렇게 좀 양해를 해 주세요. 반두라입니다, 반두라. 그래서 얘기인즉슨 이렇게 됩니다. 얘기인즉슨 이 심리학에서 인제 그 네 문제가 나오는데요. 네 문제가 나오는데 한 문제는 정해졌어요. 어 콜보고 혼자 나오든지 아니면 요렇게 해 가지고 묶여서 한 문제가 나옵니다. 콜보고 혼자 문제가 나올 때는 저 후기 정의 공동체 입장 있죠? 정의 공동체 입장이 지금까지 그렇게 나왔어요. 단독으로 나올 때는 정의 공동체 후기 이론에서 나왔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대부분 인제 요 사람들하고 엮어 가지고 뭐 비교를 한다든지 뭐 공통점 찾아내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서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오고 이거는 북박입니다, 북박이.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대표적인 사람 호프만 혹은 반두라 아니면은 또 여기 뭐 베르율리라고 얘기하는 길리건하고 나딩스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누구겠어요? 길리건에 비해서 나딩스. 길리건은 그 여성주의 베르율리를 이론을 모델을 저거 한 거고 그거를 구체적으로 도덕교육 이론은 아주 우리는 도덕교육 이론에서 만나니까 그걸 이제 교육 이론에서 펼쳐낸 사람이 이제 나딩스라는 사람이니까 나딩스 뭐 이렇게 됩니다. 라든지 혹은 또 이러한 이론들이 다 통합해 가지고 또 이렇게 펼쳐지잖아요, 이런 것들도.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사실은 이 호프만 같은 경우도 넓게 얘기하면 싱콜버그주의에 또 넣기도 합니다. 이 싱콜버그주의라고 얘기하는 게 딴 게 아니고 이 콜버그는 이제 전적으로 인지적인 측면을 강조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또 아니잖아요. 거기에 정서적인 측면 뭐 이런 것들을 또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다 인제 이 사람 신콜보그주의자들이 다 도입을 하잖아요. 호프만도 마찬가지. 정서적인 측면을 강조하지만 이 사람도 또 뭐가 인지적인 요소 그래서 넓게 얘기하면 또 이 사람도 또 신콜보그주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기인즉슨 반두라도 말할 것도 없고 행동적인 측면을 강조하지만 거기 또 인지적인 요소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런 것들을 골고루 인제 하는데 굳이 또 뭐 통합 이론이라고 해 가지고 또 제시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인제 인격 교육론 얘기하는 사람 리코나라든지 아니면 또 인제 대표적인 사람이 또 자아 정체성 얘기하는 블라지. 예. 헷갈리지 말자 블라지. 예. 라든지 이게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오고 그다음에는 이렇게만 해도 됩니다. 이 셋에서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온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뭐 리코나라든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두 문제 이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보통 이제 우리 저기 뭐예요. 이 도덕교육론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이 교과 내용학과 관련해 가지고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제시한 이제 "문제는 이런 식으로 출제된다." 이거 평가 뭡니까? 시험 이제 출제 지침이 있어요. 그 지침에 보면
뭐 서양 윤리 같은 경우는 그 이론에서 사라지는 뭐 중요한 이론, 뭐 사상가, 뭐 동양은 뭐 사상가 하면서 그런 이론들 얘기하면서 꼭 거기에다가 플러스 최신 이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건 거의 형식적이라고. 왜냐하면은 아이고 그 서양 윤리 사상 중에서 최신 이론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최신 이론. 그냥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거기 배웠던 그 내용 뭐 그대로입니다. 뭐 동양 윤리는 말할 것도 없죠. 이 사람들 뭐 지금 다 끝났는데 뭐 응? 그 군대에 나오지도 않는데 뭐 최신 이론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런 것들이요. 정치사에서는. 근데 글자 그대로 최신 이론이라고 해 가지고 그게 명목이 살아있는 분야가 이쪽 분야예요. 이쪽 분야인데 이쪽 분야에서 그래서 그 최신 이론이라고 해 가지고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가장 요 가깝게 중에서 제일 멀게는 그 사람이 나바에즈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가장 지금 최신 등장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그 사람이 하이트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책도 나오고 그러면서 그 2년 연속 막 연타로 이렇게 나오고 그랬었죠. 작년에는 니산이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근데 니산은 뭐 최신 이론이라고 얘기하긴 어렵고 그래서 요런 차원 그런 의미에서 인제 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인제 그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게 또 요 분야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 교수학습 방법론도 뭐 최신 이론이 뭐 나올 수가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워낙 인제 많은 이론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근데 그 이론들을 우리가 무슨 다 그 좀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그 학자분들이 무슨 새로운 뭐 교수학습 모델을 개발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지금 서양 애들이 무지하게 많이 그냥 그 도덕 심리 이론을 이용해 가지고 교수학습 방법론을 별의별 방법론들을 그냥 거의 막 쏟아내다시피 합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다 할 수는 없고 하지는 않고 문제는 그 이론들 가운데서 국내에 있는 우리 교수님들이 "야 이 이론 좀 주목할 만하다." 하면은 인제 그게 인제 그 여기 소개가 되면 그게 인제 소위 말하는 인제 그 최신 이론이 됩니다. 그럼 그런 최신 이론들이 어디 있을까? 우리 선생님들이 그 최신 이론들을 접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우리 그 윤리교육과 그 교수님들이 편찬하신 무슨 번역서라든지 그 책이라든지 그런 걸 주목해서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찾는 게 아니고요. 이 최신 이론과 관련해서 교수학습 방법 이론이든 혹은 도덕교육 이론이든 도덕심리학 이론이든 등장하는 최신 이론은 어떤 식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이거를 그 뭐야 그 찾아내는 요령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어 우리 그 관련 학회들이 있습니다. 관련 학회. 우리 그 윤리학과 관련된 윤리학회 있고 윤리교육학회 있고 또 도덕교육학회 있고 크게는 이제 세 학회가 이렇게 있는데요. 거기에서 최신 이론을 우리 교수님들이 접하시면은 제일 먼저 발표하는 데가 그 학회 학회지입니다. 그 학회지를 보면 돼요. 학회지에서 어떤 내용들이 이렇게 소개되고 발표됐는지. 보통 최근 적어도 인제 3년 전까지 3년 전까지 어떤 내용들이 이렇게 발표됐는지 보시면은 네 거기서 발표됐던 그런 인물들이나 내용들이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까지 다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까지 볼 수 있는 여유 있는 분들은 적어도 그 3수 이상 하신 분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다 이제 다 돼 있고 나머지 그거 찾아 가지고 3수 이상 되신 분들은 그런 논문들도 찾아가면서 인제 그 한번 이렇게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을 겁니다. 그게 실제로는 우리 선생님들 저는 인제 지금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다. 이렇게 인제 우리 선생님들의 수준을 그거에 놓고서 인제 그 강의를 이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 있는 선생님들은 그건 볼 수가 없고요. 알 수가 없고 그럼 그거를 어떤 식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접하느냐면 그거를 대신해 주는 사람이 저예요. 그거를. 그래서 그런 이론들을 다 뒤져 가지고 '아 그 가능성이 있겠다.' 해서 그거를 나중에 실전 모의고사라고 얘기하는 그 시간 있죠? 그때 인제 문제 형식으로 인제 끌어와 가지고 지금 이게 소개됐습니다. 그래서 소개하면서 같이 그때
잠깐 같이 인제 공부하면서 인제 문제식으로 이렇게 익히는 거죠. 아무튼 뭐 그거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늘 이게 매 분야에서 6 문제가 나온다. 6 문제가 나오는데 이 가운데서 4 문제씩만 맞으면 4 문제씩만 맞으면 기본적으로 뭐예요? 합격선에는 들어간다. 이게 그 제 그 요지 수업 진행할 때 아주 그 기본 철학 아닙니까? 4 문제만 맞으면 적어도 뭐가 합격선에는 들어간다.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하나, 둘 교수학습 방법이론 하나, 교육과정 하나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근데 교수학습 방법론도 이게 우리 저것만 교재만 보더라도 지금 몇 개가 17 개가 지금 소개돼 있잖아요. 17 개가 소개돼 있는데 야 그게 무슨 뭐 찍은 거냐 그 뭐 하나만 해서 아니고 이 안에서도 가장 대표적으로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는 크게 3 가지입니다, 3 가지. 당연히 그거 뭐예요? 여기에과 관련되는 거예요. 어떤 거? 딜레마. 딜레마 토론. 그리고 가치 분석. 그다음에 가치 명료화. 이게 대세입니다, 대세. 여기에서 나올 확률이 80% 예요. 나머지가 인제 뭐 협동학습을 하느냐 아니면 뭐 역할 교환이든 뭐 그런 내용들이고. 이 일단은 가장 뭐 주목해 가지고 봐야 돼. 이렇게 된다. 네. 여기에서 한 문제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 말고 새로운 이런 거는 어떻게 감을 잡을 수 있을까? 네. 학교에서 지금 교수님들이 뭐에 지금 관심이 꽂혀 있는지 살펴보면서 하면 되고요. 그 교육 과정이 남아 있는데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부분. 왜냐하면 이건 무슨 이해고 뭐고 없잖아요. 무조건 다 뭐 다 그 외워야 되는데 아주 짜증나기 이를 데 없죠. 그래서 차라리 '나 한 문제 포기하고서 간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죠.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우리 저는 이거 포기는 못 하죠. 포기는 못 하고 다만 이 교육 과정에 대해선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거를 배울 거냐면요. 교육 과정 이 내용을 가지고서 따로 우리 요 시간에 한 달 동안의 시간을 내 가지고 배우지 않고 이거는 글자 그대로 인제 나중에 그 실전 모의고사에서 문제식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짚어볼 거예요. 요 내용 중에서 문제로 나올 만한 부분이 이 내용이니까 그때 포커스 맞춰 가지고 이렇게 하자 이런 건데 우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운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육 과정이 바뀌었어요, 아시다시피. 그죠? 그래서 그게 인제 작년에 인제 처음 인제 바뀐 내용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금년이나 적어도 내년까지, 금년이나 내년까지는 기존의 내용하고 다른 바뀐 부분이 어떤 건지를 체크하는 형식으로 나올 공산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그거 찾아내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않다고요, 그거는요. 기존 내용 2015 거기에다가 변형돼 가지고 어떤 부분들이 바뀌었는지 그 포인트가 몇 가지 없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거의 거저먹기 식으로 아마 다 거의 다 맞아요. 그런 방법입니다. 금년에도 아마 그런 방법으로 인제 찾아내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교육 과정은 그런 차원에서는 뭐 진짜 어 우리 선생님이 그 문제에 자기 문제를 맞추기가 오히려 뭐라 그럽니까? '더 유리한 그런 분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이렇게 제일 까다로운 건 사실 인제 이 심리 교육 요 분야인 거죠. 요 내용들인데 이 내용들도 크게 보면 이렇게 선생님들이 비중을 두시고서 이렇게 공부하시면은 나름대로 유익하다.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